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저는 요 며칠 좀 피곤했는지 몸이 아파서 잠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고 괜히 짜증도 나고 모든 게 무기력해졌었죠. 심지어 씻는 것도 먹는 것마저도 다 귀찮고 피곤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기 며칠 전에는 얼마나 쌩쌩하고 활기찼던가. 적어도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지금과는 반대로 모든 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었던가. 그런데 지금 잠깐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무기력해진 모습을 발견하곤 순간 얼른 반성을 하게 되었답니다. 비록 평범하고 반복적이지만 그 익숙했던 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함에 대한 책 한 권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동안 감사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황성주 지음, 정민미디어에서 발행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이루는 놀라운 힘, 감사력. 오늘부터 모든 일을 감사와 연결하라. 이 문구가 바로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은 감사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하고 실사례를 통해 일상에서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깨닫게 해주려는 메시지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암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감사의 힘. 그 감사의 힘을 통해 다시 살맛나는 일상을 회복하고 내 인생은 물론 내 주변과 세상 또한 바꿀 수 있다는 좋은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황성주 지음. 프롤로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원도 횡성 둔내면은 산소가 많은 곳입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시작한 암 환우들을 위한 힐링스테이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고통을 은총으로 여기는 곳입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 옥수수밭이라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옥수수밭. 둔내 언덕배기에 가지런히 붙어 모두가 우등생인 꼬마들. 고운 속살 내비치며 그냥 살아가는 옥수수 친구들. 폭포소리 시냇물, 폭풍 같은 실바람. 낮에도 보이는 별빛, 밤에도 따스한 햇빛. 모두 모여 옥수수의 삶이 되고 밥이 된다.
이러하듯 모든 삶의 재료가 행복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근거가 되는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삶이 아닐까요? 인생을 정리해야 할 상황에 놓인 상태가 매우 어려운 환우들이 온종일 웃고 감사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횡성에서 암 환우들과 함께 지내는 감동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나의 꿈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새가 더 많았는지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여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 통합종양학 개척자, 병원장, NGO 겸 선교단체 설립자, 크리스천 기업 CEO, 생명과학연구원 원장, 대안학교 이사장, 30여 권의 책을 낸 저술가, 시인, 출판사와 잡지사 및 인터넷 TV 등의 미디어 운영자, 아프리카 오지에 설립된 대학 총장 등 여러 직함을 갖고 활동하면서 궁극적으로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에 감사력이라는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동역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이 나와 같은 감사력 전도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봅니다. 이 책은 그렇게 내미는 나의 손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 바꿀 수 없습니다. 혼자서 주장하면 하나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움직이면 사회적 운동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책 한 권이 나를 변화시켜 감사력을 키울 수 있는 자그마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독자 여러분의 삶에 더욱 깊고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주. 파트 1.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감사의 힘. 1. 부작용 없는 강력한 항암제 감사력. 암에 걸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암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질병이 아닙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걸리고 있으니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지난 40년간 많은 암 환우를 치료해왔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에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재발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가 많은 사람일수록,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일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암의 발병 원인을 살펴보면 유전적 요인이 약 6%, 환경적 영향과 생활습관이 약 94%입니다. 전자는 선천적, 후자는 후천적 요인이죠. 이처럼 암이 발병하는 것은 선천적 유전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보다 흡연이나 섭식 등 잘못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등을 통해 스스로 만든 후천적 유전자 변이에 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이 후천적 발암 요인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불평불만, 분노를 제어하는 데서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암세포가 생기면 면역세포라는 군인들이 공격해서 없애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가치유력이 있는 것이죠. 이 면역세포들은 전투력이 엄청난 대군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암에 걸리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방치하면서 자가치유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암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몸과 마음이 혼란한 상태에서는 면역세포들이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싸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 암이 면역세포를 속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전이를 상실하게 합니다. 암은 이렇게 전략적입니다. 암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 몸에는 암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공생하면서 살고 있지만 나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성화되면서 가지를 뻗어올리고 나뭇잎이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몸의 주인이 분노와 미움 같은 나쁜 감정을 품으면 그것을 자양분 삼아 더욱 잘 자랍니다. 암의 치료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암의 나무가 성장한 것을 인지한 뒤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서는 나무 밑동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 뒤 항암제라는 제초제를 뿌리거나 암을 태워버리는 방사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암만 잘라내면 끝일까요? 안타깝지만 암의 뿌리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잡초를 다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비만 오면 쑥쑥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암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워낙 암이 좋아하는 질병 환경 속에 살고 있으니 재발이 쉽죠. 그렇다면 어떻게 암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암의 나무가 마음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을까요? 최선의 방법은 분노와 미움 같은 나쁜 생각을 버리고 감사와 사랑 같은 좋은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설명이지만 사실입니다. 건강한 생각은 면역력이라는 보호막을 두껍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암의 뿌리가 쉽게 뚫고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을 일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설명할 감사야말로 부작용이 절대 없는 항암제입니다. 예방약으로 또는 치료제로 장기 복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명약이 바로 감사약인 것입니다. 암에 대한 생각의 전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암에 걸렸다고 금세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안 걸렸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암은 없다, 면역 관리 없이 암 완치 없다, 암 재발은 없다 등 암 관련 책을 쓴 이유는 환우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오해나 착각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암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컨대 암에 걸렸을 때 두려워하면서 병원이나 의사에게 절대적으로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A는 의사에게 암인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A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의사에게 매달립니다. 암과 싸워보겠다는 의지 없이 의사에게 목숨을 맡기는 정신적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암에 걸린 A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질병 시스템 속으로 한 발 더 빠져들게 됩니다. 거기는 상상 이상으로 스트레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반복되는 메비우스의 끔찍한 공간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A는 어디 병원이 좋은지, 어떤 의사가 명의인지 수소문해보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예약하고 상담 날짜를 기다리면서 점점 마음이 약해집니다. 의사의 오진이 아닌지 의심도 합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면서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수술실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유서부터 쓰는 성급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프니까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또 현명한 결정입니다. 누구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질병 시스템 속에서 살던 나를 암이 생존할 수 없는 면역 시스템, 치유 시스템으로 옮겨놓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A는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 심신이 더 약해졌을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면역력이 더 떨어졌으니 암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수술을 견디기 힘들 것이고 예후 또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의지를 통해 질병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즉 스트레스는 평소 그대로 받으면서 암나무의 밑동만 잘라내는 수술부터 생각하는 건 그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암덩어리만 잘라내면 완쾌되겠지 하는 착각도 버려야 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자라지 않습니다. 움츠리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 싶을 때 가지와 나뭇잎을 뻗어 올립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치유 시스템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암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니 병에 걸린 원인이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겨내겠다는 환우 개인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재발하기 십상입니다. 수술이 능사는 아닙니다. 병에 걸린 다음에 행해지는 사후 약방문일 뿐입니다. 평소에 감사를 통해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케냐에 있는 사랑의 병원에서 의료봉사할 때였습니다. 현지인들을 진료하다가 위암에 걸린 마사이족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암이 너무 커져서 몸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컸죠.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년이 돼갑니다. 말기암을 몸에 지니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놀라운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7년 후 다시 케냐에 갔다가 그 환우를 만났는데 암덩어리가 조금 더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암을 대하는 환우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몸에 뭐가 있구나 했던 것이죠. 암이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공포나 절망감도 없었고, 이로 말미암은 스트레스가 없었기에 힘든 일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치유 시스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생각 때문에도 죽습니다. 암은 투병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자포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 재발에 대한 무지, 면역력 저하, 상실감, 영양실조, 스트레스 등이 중요한 패인이기도 합니다.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싸울 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를 인정해버렸으니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암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야, 즉 암을 바라보는 생각을 전환해야 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다? 많은 환우를 치료하면서 갖게 된 확신은 스트레스가 암의 주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 정신적 시스템 안에서 사는 지적장애 환우가 암에 덜 걸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 벗어나 치유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이 쉽죠. 어떻게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나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심신이 괴로우니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천사 같은 사람도 괴로움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방지보다 해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만 실상 즐길 수는 없으니 잘 풀어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울화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풀어야 하는데 그 해소법 중 최고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관조하는 것.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고 믿고 천진난만하게 웃어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에 걸린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환우들은 상대적으로 완치가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암 발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하고 일상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살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사랑 한 그루 힐링 캠프를 진행할 때의 일입니다. 한 50대 여성 환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제정신이 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헛되게 살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한 송이 꽃, 푸른 하늘, 맑은 시내, 은은한 달빛, 한 줌의 흙, 한 줄기 호흡, 한 번의 맥박. 그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 환호에 넘치는 감사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고백을 들은 참석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며 범사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처럼 암에 걸린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암마저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정표 어린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발병했는데 골수 이식을 한 뒤 아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과외받는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아. 왜냐고? 난 병원이라는 학교에서 소아백혈병이라는 전문 과목을 1년 동안 온몸으로 배웠고 숨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잖아. 난 친구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1억 원짜리 고액 과외를 받았어.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흙이 너무 감사해. 한 줌 흙을 떠서 혹시라도 거기서 지렁이가 나오면 오 아가 하며 살아 꿈틀대는 모습에 감격할 거야. 감사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아이는 자신에게 골수를 기증해준 이름 모를 일본인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46세의 남자분께 아저씨, 저에게 소중한 골수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수를 주지 않으실 때도 있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참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아저씨가 주신 골수 소중하게 받았고 잘 쓸게요. 1년 9개월 동안의 투병 과정을 정표 이야기로 엮어낸 어머니는 출간 기념회 자리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표가 살아있었다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백혈병을 이겨낸 아이입니다. 제가 절망하지 않고 병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아이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예쁘던지 나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도 범사에 감사를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면역 기능이 회복되고 저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병원이 포기한 말기암 환자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암 투병 중인 독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태이든 감사약을 꼭 복용하길 권합니다. 전자라면 치료약으로, 후자라면 예방약으로 복용하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암은 국민 3명 중 1명이 걸리는 흔한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가정상비약처럼 감사약을 복용하라고 거듭 권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암에 걸렸다고 모두가 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찾아온 암이니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역설적이지만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길 권합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막을 길이 없다면 생각의 전환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소하길 바랍니다. 마음 돌봄으로 지키는 몸의 건강.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암나무 외에 감사나무도 있는데 둘은 천적입니다. 감사나무에 사랑, 용서 등의 좋은 비료를 많이 주면 잎이 무성해지면서 암나무가 자랄 수 없도록 그늘을 만들어버립니다. 암나무가 가장 싫어하는 따스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선 암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감사나무의 뿌리부터 돌봐야 합니다. 마음의 뿌리가 썩었다면 아무리 화사한 꽃의 얼굴과 파릇파릇한 새순의 입으로 감사합니다를 연발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인의 다테마에 겉마음과 혼내, 속마음처럼 겉과 속이 다른 형식적인 말꾸밈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진짜 감사로 칩니다. 요컨대 불평과 불만, 불신과 미움,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이 감사나무의 뿌리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당연히 가지와 잎도 말라버립니다. 열매도 열리지 않고 꽃도 피지 않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야만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마음 돌봄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명심할 것은
누가 대신 내 마음을 돌봐주지 않으니 나 스스로 깨닫고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돌보지 않은 감정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실제로 내과 질환의 원인 중 약 70%는 내면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분노하는 다혈질의 사람들은 심장병이나 고혈압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분노를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암, 위궤양, 과민대장 증후군, 비만, 고혈압, 대상포진 등 다양한 내과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책감은 신경계 질환, 스트레스는 소화기 질환, 탐욕은 면역계 질환, 정욕은 내분비 질환, 두려움은 호흡기 질환이나 공황장애, 질투심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몸의 병들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으니 건강해지고 싶다면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몸의 면역층이 얇아지면 암의 뿌리가 다시 뚫고 올라오지만 마음의 면역층은 오히려 얇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나무가 쉽게 혹은 자주 뚫고 올라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은 마음의 면역층이 얇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타까운 일 앞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런 만큼 쉽게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반면에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딱 잘라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면역층이 경화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딱딱한 달팽이 집을 만들고 그 안에 숨어버린 사람들이죠. 감정도 함께 숨기면서 나는 그 정도 일에는 연역이 생겨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라고 말하곤 합니다. 감동에 무뎌진 삶을 살면 절대로 감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결국 건강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있음에 감동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표출하고 안 좋았던 일은 옷과 함께 벗어놓고 웃는 얼굴로 잠을 청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내일 다른 사람에게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셈입니다. 1. 골수 이식받음. 2. 살아있음. 3. 따뜻한 주변 분들. 4. 내 보물 1호 가족. 정표는 위의 4가지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다고 마지막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1번을 제외하고는 지극히 평범한,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일상일 것입니다. 그 사소한 것을 더 오래 누리지 못하고 떠난 정표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나이에 온전히 피어보지 못한 채 안타까이 세상을 떠난 정표에게 이 지면을 빌려 이 말을 꼭 전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서 정말 고맙구나. 혹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에 감사함을 느꼈나요? 지금 잠깐 하루를 찬찬히 돌아보세요.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2) 암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불평, 불만, 암이 좋아하는 감정. 나도 모르게 불쑥 생기는 감정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좋은 감정들은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불평, 불만, 불신, 미움, 시기, 질투, 분노처럼 나쁜 감정들은 마음의 병과 더불어 몸의 병까지 불러온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불평과 불만은 현재 내가 처한 환경에 만족하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범사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엄청나게 좋은 일이 아니라며 불만을 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길을 가다가 100원을 주었는데 1000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서 오직 나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며 불평합니다. 로또 1등이 되었지만 공동 1등인 사람들과 나눠야 하니 억울하다고 불평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두 감정이 쉬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감사한 마음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싹틀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불평불만은 옆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몹시 나쁜 바이러스입니다. 가만히 보면 불평불만을 속으로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그 나쁜 감정이 듣는 사람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나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멸해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공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썩은 나무 하나가 주변으로 뿌리를 뻗쳐 멀쩡한 다른 감사나무까지 고사시키는 것과 비슷하죠. 한편 불신과 미움은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이는 대인관계의 폭을 계속해서 좁게 만들어버립니다. 상대방의 선의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면서 밀어내고 미움의 감정은 눈을 멀게 하니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심리입니다. 잘 활용한다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의심병이나 만성적인 패배감을 안겨주기 쉽습니다.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처럼 성공하겠어 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면 다행인데 나보다 못난 사람 같은데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 혹시 빼기 좋은 거 아니야? 금수저라서 저렇겠지. 결국 나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질책할 대상은 노력하지 않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 눈초리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을 향하면 안 됩니다. 암이 사랑하는 최악의 감정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정신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 마음의 뿌리가 썩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분노는 반사회적입니다. 분노의 대상을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제거하고 싶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반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감사와 거리가 가장 멀죠. 사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사람을 쫓아내면서 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제 발로 악의 구렁텅이에 걸어 들어가는 결과와 마주할 것입니다. 그 늪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 분노를 유발하게 될 것이고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 시선을 돌리면 감사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요즘 시쳇말로 짜증 유발자를 암 유발 캐릭터 혹은 암적인 존재라 하고 화나는 일을 두고 암 유발 시츄에이션이라고 한다죠. 그만큼 분노와 암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환우들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의학적으로 볼 때
분노와 암은 정말 연관이 많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 정도 더 높다는 듀크 대학교 의대팀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습관성 분노가 일시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 단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화날 만한 행동을 하잖아요. 절로 화가 나는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물론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감정의 동물인지라 당연히 화가 날 수도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화를 너무 많이 참으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나는 족족 참지 말고 화를 내면서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분노는 나쁜 것이니 무조건 참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자로만 행동하면 주변 사람이 떠나가고 후자로만 행동하면 내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화를 참아도 병에 걸리고 화를 많이 내도 병에 걸린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화를 내는 방법과 그 정도, 화를 참는 수준과 적절한 해소의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현명하게 화내고 참더라도 적당한 수준으로 참고 앙금을 남겨놓지 말고 잘 해소해야 합니다. 우선 화를 성급하게 내면 안 됩니다. 먼저 그 감정을 다스린 다음에 화내야 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심호흡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터링 과정도 없이 무조건 화부터 내는 것은 자기 심신을 망치는 최악의 지름길입니다. 아마 덜컥 화부터 낸 뒤 조금만 더 참을 걸 하고 후회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후회는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화를 참는 것은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시선으로 분노 유발자를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일단 감정이 다스려지면 곧 발산될 나의 분노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도달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도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도움되지 않는 화는 가능한 한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객관적 시선은 상대방을 가해자가 아닌 상처투성이인 사랑의 대상으로 볼 때만 가능합니다.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사랑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또한 마음을 바꿔 시선을 등 뒤로 돌리는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화나는 것일까요? 화내는 것일까요? 그게 그거 같지만 화나다는 수동적 표현이고 화내다는 능동적 표현입니다. 전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나는 것이고 후자는 스스로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너 때문에 화를 낸다 보다는 너 때문에 화가 난다는 수동적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화가 난다에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뉘앙스가 깔렸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네가 나를 자극해서 화가 난다는 것은 은근히 남 탓입니다. 또한 나 화났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화내지 말고 참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참자 화나지 말자 라고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참자 화내지 말자 하는 능동적 표현법으로 말합니다. 이처럼 화낸다는 주체 스스로 화를 내는 것이므로 당연히 주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분노 조절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화를 낸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화는
언제나 크건 작건 또 다른 화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발적, 주도적으로 분노를 조절해서 화를 참는 것이 나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났지만 그 덕분에 참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마인드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화, 참을 것인가, 낼 것인가. 그냥 내가 참는 편이 나아요. 굳이 싫다는 표현까지는 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다가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정 억압 성향이 암 발생의 심리 요인이라는 연구도 있었죠.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면 자신의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정신이 고갈될 때까지 참아선 안 됩니다. 나아가 표현하지 않고 참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그렇게 대해도 괜찮아 하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복되기 쉽다는 뜻이죠. 그러니 나의 화난 감정을 좀 더 창조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시선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말이 어려우면 글이 어려우면 제3자를 통해서라도 나의 감정을 표현해서 연소시켜야 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선 직접 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입을 빌리거나 글로 전하면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 무엇보다 주어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나 표현법과 너 표현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나를 주어로 해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나 표현법입니다. 나는 네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래서 말인데 하는 것처럼 내 감정이 어떠하다는 걸 솔직히 표현하는 거죠. 반대로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이 너 표현법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법은 너의 행동은 그래서 문제야 하는 것처럼 상대를 비난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솔직한 자기 표현법은 대인관계의 폭을 좁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넓힙니다. 솔직하게 심정을 표현했다고 하여 좁아질 대인관계라면 오히려 끊어버리는 게 나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분노 유발자가 화를 돋우는데 어떻게 차분히 대처할 수 있나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자아 성찰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분노를 자율의지로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상대와 나는 물론이고 사회마저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가 한계 용량을 넘어서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썩은 나무 뿌리의 예에서처럼 결국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망가뜨리죠. 물론 그 안에는 내 가족도 포함됩니다. 분노는 쌓아두지 말고 적절하게 휘발시켜야 각종 내과 질환의 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노를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잘 다스리면 면역력도 자연스레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좋아지면 암의 나무가 쉽게 면역층을 뚫고 올라오질 못합니다.
하지만 방심하고 교만하면 암나무의 뿌리가 땅 밑에서 서서히 세력을 확장해 나도 모르는 사이 감사나무의 뿌리를 휘감아 고사시킬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부쩍 화를 많이 내고 우발적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주변에 참다운 어른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노를 통제하며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롤모델 말입니다. 또한 갑질 막말, 묻지마 폭행, 보복 분풀이 같은 부정적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분노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주 접하다 보니 감각이 무뎌지면서 어지간한 분노에는 거부감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저 안타깝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포함한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암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감사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노 역시 감사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참으면서 자기 수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양을 계기로 한층 성장한 자신을 보면서 대견해하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무작정 화부터 내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려서 원만히 해결하는 자기 모습에도 충분히 감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구나. 분노 유발자가 그걸 깨닫게 해줬으니 감사할 일이네. 오늘 감사거리가 또 하나 늘었으니 감사할 일이다. 하고 말이죠.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프닝에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떠셨는지요? 저는 책 내용에서처럼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도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서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하신다면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감사함을 되새기며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